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의 조남우 프로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원래 시작 멘트를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 될 과학처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 MES 개발자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페이 서비스 기획도 하고 뭐 프로젝트 매니저, 사업 계획 이것저것 삼성그룹에서만 23년째 고인물입니다. 고인물로 지내고 있고 구글 젠 AI 쪽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파르나스에서 구글 젠 AI 서밋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베스트 젠 AI 앰베서더가 됐다고 상품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오늘이 이번 주가 서밋 하는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성 AI와 관계된 얘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30분을 꽉 채워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워낙 난감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청심환도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 왔습니다. 난감한 질문들을 피하기 위해서 꾹꾹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처음은 이제 챗 GPT, 그 다음에 오픈 AI가 이제 가져온 우리 현재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 거고, 다음은 이제 생성 AI를 기업에 실제 도입할 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젠 AI를 또 적용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뭐 기업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개발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무엇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성 AI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제 생각, 제 뇌피셜 정보들을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AI가 등장을 했죠. 이제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게 저는 그래도 한 10년 뒤쯤이나 등장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했고 이제 모두가 이제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생성 AI를 어디에든 붙이면 다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생성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이제 빌 게이츠는 이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AI 시대가 이제 왔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의 샘 알트만과 2016년부터 만나서 했던 얘기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AI 연구 쪽에서 보면 트랜스포머 관계된 그 벌트나 트랜스포머 논문들은 이미 예전부터 많이 다뤄왔던 얘기였고, 이걸 가지고도 인간이 바라는 정도의 범용 AI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험난한 여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지만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어마무시한 인프라를 갖다 붙이면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올지는 아마 샘 알트만도 예측을 못했겠습니다만 갑자기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진짜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제가 1974년생인데 갑자기 이걸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닥쳤습니다. 하여튼 이런 오픈 AI 발전을 가장 크게 가져온 사람의 1등 공신이라고 하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나델라 CEO가 아닐까 싶어요. 2014년에 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부임한 다음에 주가가 855%, 그게 제가 한 달 전에 자료 작성할 때 기준인데 2014년 이후에 855%가 주가가 이제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놓을 걸 그랬어요. 전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자, 그렇다고 해도 이제 생성 AI의 미래가 꼭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생성 AI에 대해서 이제 회의론, 스캡티즘이 등장을 하고 있죠.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스타트업의 상위 50개 기업들이 보면 이제 190억 달러 이상 투자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상위 11개가 있는데 걔네들은 지금 투자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이 됐어요. 근데 잘 들여다보시면 여기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실제로 돈 버는 기업은 또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돈 버는 기업들은 AWS, Azure, 엔비디아, 오픈AI 정도고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투자금 회수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생성 AI 챗 GPT 나오고 떴던 스타트업 중에 자피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제스퍼 자피어가 헷갈렸는데, 제스퍼라는 회사를 보면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아마 11월 6일 날 오픈AI 데브데이 행사 발표하고 나서 아마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커스텀 챗봇이나 기타 등등의 기능들이 훨씬 더 이제 뭐랄까 경쟁이 심화됐다고 할까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젠 AI가 스타트업들의 디스럽터로 이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만 좀 반짝반짝하는 순간순간 이렇게 하는 반짝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회의론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회의적인 시각은 알고 보면 일반 기업들이 생성 AI를 도입할 때 도입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렴하고 도입하기 쉬운 대부분 이제 많이 하시는 게 프롬프트, RAG,
레트리버럴 어규멘티드 제너레이션 그걸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유즈 케이스들은 대부분 도큐먼트 AI라 그래서 기업 내 문서를 검색해서 답변을 다는 그 정도의 기능 빼고는 특별한 기능들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성 AI의 가장 성공 사례들은 대형 LLM들을 가져다 자기 사업의 도메인 영역에 맞도록 파인 튜닝을 제대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르튼이나 다른 의료용 AI들이나 기타 등등을 보시면 생성 AI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영역의 AI 기업들이 아직도 높은 주가를 가지고 있고 높은 포텐셜들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생성 AI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생성 AI를 도입하려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만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근데 대부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잖아요. 삼성은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지 않나요? 네,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네, 나눠 드시네 웃으라고 한 얘기였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건 가장 비싸고 모험이고 그건 유형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생성 AI를 가장 기초적으로 도입을 할 때는 기업의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최적의 유즈 케이스와 솔루션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예산의 압박이 있다면 가장 많이 쓰는 범용적인 거, 그러니까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게 효과는 높지 않더라도 가장 많이 쓰이는 범용적인 부분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나씩 도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생성 AI 기업들이 그 생성 AI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제 1번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기업들이 만약에 생명사나 저희 예를 들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보험사나 금융사들이 생성 AI로 콜센터를 바꾸고 보험 상품을 맞춤 설계해주는 이제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발굴해서 생성 AI를 도입하면 2조 6천억에서 이제 4조 4천억 달러 정도의 매출 향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연구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에 있는 3번의 케이스에 가는 과정처럼 모든 직원들이 생성 AI에 대한 제대로 활용법을 알고 업무의 모든 일, 자기 맡은 그 일들마다 생성 AI를 도입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를 발굴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2배인 7조 9천억 달러의 효과를 갖출 수 있다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제 3번처럼 생성 AI를 성장 동력처럼 이제 활용하려면 기업 모두가 AI에 대한 그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삼성 SDS도 지금 이번 주에 인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프롬프트 경진 대회를 하고 생성 AI 해커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실은 제가 심사위원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1등할 자신이 있는데. 자, 신세계 계열사가 된 이 지마켓을 보시면 AI를 이제 리테일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AI를 이용한 혁신을 보시면 생성 AI를 도입해서 업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데이터부터 비즈니스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기업 모두 구성 모두 역량을 가져야 된다고 여기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AI는 알고 보면 기업을 변화시키는 일종의 종합 예술처럼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픈 AI와 이제 구글 브레인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신 유명한 분 계시죠? 앤드류 응 교수님. N지로 돼 있어가지고 이름이 응으로 발음한 지 처음 알았어요. AI 전환 이제 가이드로 보시면 딥러닝 AI 많이 공부하셨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공부하시면 그분 사이트 가서 다 공부하잖아요. 전 그분 사이트 가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기본 공부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한 3코스 정도는 완료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발표 내용이 없던 얘기예요. 자, 하여튼 여기 보시면 그분이 난 가이드를 보시면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경영진과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모든 비즈니스 단계에서 AI 전문가를 넣고 AI에 대한 경험을 실제 업무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축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 전환이 저도 실은 반짝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유행처럼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점점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제 몇몇 TF에 맡기던 것들을 이제 전사원들이 AI를 모르고는 안 되겠다. 자기의 업무를 프롬프트로 혁신할 방법들을 하나씩 써봐라.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네. 자, 하여튼 그렇다면 생성 AI를 실제 도입하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들과 맞추시게 될지 여러분들의 생성 AI 체계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AI를 도입하려고 했던 저희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 실제로 봉착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들이 보유한 시스템을 생성 AI한테 접목시키려고 했더니 데이터를 액세스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데이터의 문서량이 얼마가 될 거라고 보세요? 10억? 20억?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문서와 도큐먼트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실제로 그 생성 AI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 문서나 데이터들은 채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그 상태가 좋은 기업들도 보면 4분의 1 정도만 그 데이터를 생성 젠 AI한테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오래된 문서들은 보관할 때 이미지 용량들을 줄이기 위해서 PDF 파일로 전환한다든지 복잡한 것들은 이미지 캡처로 전환해가지고 압축해서 집어넣거든요. 근데 생성 AI 유즈 케이스나 퀵스타트 이런 퀵넷 같은 거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텍스트로 읽어드려서 청크 단위로 잘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첫 번째는 이미지나 다른 포맷의 문서로 되어 있는 거, 두 번째는 생성 AI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지 아시겠습니다만 크리에이트와 컴플리션, 퀘스천과 앤서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또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죠. 하이퍼클로바의 하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뭐뭐됨, 뭐뭐함, 저희 삼성 문서 대부분 보면 명상으로 끝납니다. 뭐뭐로 임명, 뭐뭐가 됨, 그러면 AI가 읽어드리고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됩니다. 네이버도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네이버도 네이버 지식 갖고 학습했는데 거기에 DC 인사이드체가 있다거나 하게 되면 얘가 아마 그 젠 AI 그쪽으로 제대로 학습 안 했으면 인사로 팽하로 할지도 몰라요. 자, 웃기는 포인트마다 웃기지가 않으면 자, 하여튼 AI가 그 데이터를 통합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재작년과 작년 큰 유행처럼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실은 알고 보니 AI들이 생성 AI가 실제로 학습과 데이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액션 버튼 실행을 하기 위해선 API 표준으로 모든 시스템이 통합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AI가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하고 그 API들을 생성 AI와 연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생성 AI를 서비스로 내놨을 때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 근거를 알 수 없는 위험 요소들, 바이어스들이 있죠. 어도비 포토샵 같은 경우는 파이어플라이 기능을 새로 내놓으면서 자기들이 만든 생성 AI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저작권 분쟁에 대한 그 비용을 어도비가 책임지겠다라고 개런티를 했죠. 근데 하지만 아직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걸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픈 AI는 최근 했죠. 그 얘기는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스폰서블 AI, 이 거버넌스 체계가 생각보다 매우 위험하고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기업에서는 사용자 설명서에 한 줄 잘못돼도 막 수억 달러의 소송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폰서블 AI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기업에서 내 개인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그걸 만들 때는 저는 DX 전환이나 데이터 중심 기타 등등 얘기들을 뒤에가 드리겠습니다만 리스폰서블 AI가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장표 중에 하나입니다. 앤드류언 교수가 참 많은 거를 하고 계세요. 앤드류언 교수가 또 만든 랜딩 AI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앤드류언 교수가 거기서 이제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데이터가 제대로 준비되고 데이터가 중심에 있어야 AI가 생성 AI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기존 시스템들은 이제 어떻게든 대충 연결된 아키텍처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델 베이스의 생성 AI 개념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주목을 했지만 생성 AI는 실제로는 강력한 그리고 정리된 표준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든 데이터를 실은 메타데이터로 연결하고 컨텍스트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 중심의 LLM이 되어야 그 연결이 되어야만 생성 AI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성 AI가 제대로 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도로를 만들고 이제 규칙을 만드는 거. 그러면 정답을 내놓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다는 것을 본인의 회사에서 비전 AI를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AI는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된 오염된 데이터 한 줄만 들어가도 전체 데이터가 크게 오염될 수 있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침 막장 드라마 같죠?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잘못된 데이터로 철수와 영희는 실은 부부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니네 둘은 실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부장이라는 걸 확실히 실감하게 되네요. 예. 우리 부서원들도 다 그런 느낌이겠죠? 제가 아침마다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웃지 않으면 그래서 어디 얘기도 못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왜 웃지 않는 거지 이런 얘기하면 실은 저 뒷줄에 저희 부서원들이 와 있습니다. 자, 생성 AI를 도입하기 위한 전략에서 그래서 이제 가장 바람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데이터 밸류 체인입니다. 이건 좀 실무적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랭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RAG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똑같은 PDF나 파워포인트 문서들을 업로드한 다음에 걔를 임베딩 타입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스태핑이라든지 아니면 맵 리듀스라든지 여러 가지 타입으로 바꿔가면서 청크 타입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서들을 업로드하면 기업 문서들은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토큰 사이즈에 제한이 있는 거 아시죠? 챗GPT는 토큰 사이즈 제한이 있으니까 이걸 잘라서 조금씩을 돌려가지고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청크 사이즈를 2000자로 했을 때 청크 그다음에 그 타입을 맵 뉴스를 썼냐에 따라서 각각마다 검색 결과들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문서의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검색 결과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데이터 밸류 체인에 의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표준화돼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기업의 문서들이 저희 부장들이 하는 말로 중구난방이면 데이터들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서 고려를 할 때 생성 AI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인제스천하는 인프라가 그리고 프로세스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생성 AI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이제 만약에 저희도 고민이 그거였어요. 내부에 1급 대비 그 보안 문서가 있는데 그것들을 생성 AI한테 다 밀어넣었더니 갑자기 우리 파트너사 직원분이 조회했더니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엘라스틱서치나 딴 쪽들의 생성 AI 같은 세미나를 들어보시면 RBAC,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이 RBAC이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생성 AI가 학습한 벡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도 RBAC을 완벽히 구현하고 그를 시멘틱 서치로 연결해서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는 권한 기반 액세스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생성 AI를 조금이라도 많이 보시던 분들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모두가 레퍼런스 발표할 때마다 맨 앞장이나 맨 뒷장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리스폰서블 AI입니다. 저도 계속 강조하고 있죠. AI를 이용해서 이제 영화나 이제 영화관이나 이제 축구장 찾는 거는 잘못 안내해도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참 재미있네라고 하지만 얘가 만약에 생성 AI를 이용해서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환자의 목숨, 생명이 달린 문제를 판단하게 했을 때 잘못된 답변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생성 A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작은 그 지식 조각, 그다음에 메타데이터들이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대한 인공지성체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업의 모든 서비스들은 데이터의 생성, 결과, 출력 모든 단계에 있어서 이런 리스폰서블 AI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느 한 구석에서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간다, 오염된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렇게 되면 큰 책임을 기업이 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계속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발빠른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 썼던 적이 있어요. 제발 프롬프트 엔지니어 10만 양병설 이런 거 하지 말아줬으면 했는데 나왔더라고요. 벌써 자격증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격증 그거 나올 줄 알았어. 그걸 제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싱가포르 정부는 이제 생성 AI를 도입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거버넌스 체계를 이제 빨리 내놨는데요. AI가 독립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면 사람이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니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되는 이런 그 의사결정 체계나 업무들을 루프, 포문, 그러니까 루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웃 오브 더 루프하면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면 사람이 반드시 관여해야 되는 업무들을 싱가포르 정부들은 다 규정지어 놨고요. 구글의 버텍스 AI 같은 경우는 AI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나 기타 등등을 이제 저희가 퍼블리시할 때 거기에 휴먼 인 더 루프 프로세스를 추가해서 사람이 검수할 수 있도록 승인 버튼과 액션 버튼을 맞나요? 완료됐나요? 그만둘까요? 하는 것들을 하도록 휴먼 인 더 루프라는 프로세스를 넣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생성 AI에 대해서 젠 AI에서 거버넌스 체계라든지 아니면 생성 AI가 만든 모든 아웃풋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정부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좀 민간 기타 등등이 모여가지고 좀 빨리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기업들이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AI 안전기금인 프론티어 모델 포럼이라는 게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대표 기업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엔트로픽 얘네들이 모여서 $10,000,000,000의 이제 기금을 모았는데요. 얘네가 모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AI가 가진 잠재적인 위험성 그걸 인식하고 정부와 업계, 그다음에 OECD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범 사례와 표준을 만들자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속이 보이죠? 아직 구체적인 활동 같은 건 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이제 선두주자들도 이제 그 리스크를 인식을 하긴 하지만 그 리스크를 우리가 떠안고 가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가격 정책, 전략, 규범, 기타 등등을 만들어서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는 걸 꽤 막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건 제 뇌피셜입니다. 잘못 말하면 또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제 뇌피셜이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선두기업들이 표준과 규제를 만들면 후발주자들이 발목을 잡힐 텐데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던가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던가 하면서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이걸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은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어떻게든 글로벌한 유니콘도 만들고 싶겠습니다만 점점 더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그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지난 11월 6일 있었던 오픈AI의 데브데이 발표입니다. 저는 샘 알트만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건데 발표 자료를 한 달 전에 다 만들어놨는데 이것 때문에 다 바꿨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바로 또 직전이라서. 여기 발표된 내용 보시면 이제 더 향상된 GPT-4 터보를 내놓으면서 GPT-4의 가격을 3분의 1로 다운시켰죠. 이제 이건 2억 명의 액티브 유저를 가진 이제 선두 기업의 여유고 후발주자들에게는 이제 투자 이력조차 제공하지 않겠다는 큰 포석입니다. 이것도 뇌피셜입니다만 2억 명의 액티브 유저가 있는데 챗 GPT 플러스 혹시 유료로 구독하고 계신 분 꽤 되죠? 하여튼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챗 GPT를 매일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써놓고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만큼 휴면된 인프라는 여러분들이 오픈AI한테 비용을 대주시고 계신 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오픈AI의 인프라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서 얘네들이 수익이 날까 했는데 액티브 유저가 2억 명이 넘어가면서 수익 분기점이 넘어섰기 때문에 낙전 수입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사서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건 제 뇌피셜이고 제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전 그래 스타벅스를 아주 좋은 기업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사시잖아요. 그걸 10만 원권 선물 받아서 아껴두고 쟁여두시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을 그냥 주식을 배당도 없는 주식 10만 원을 사가지고 거기 투자를 스타벅스 해준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브스크립션을 한다거나 상품권을 사시는 건 낙전 수입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걸 왜 왔지? 제가 부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발표 내용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가격이나 가능한 건 이제 많은 사용자 덕분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GPTS라고 해서 GPT 스토어라고 하는 걸 또 내놓죠. 애플의 앱 스토어를 따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 방향도 꽤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젠 AI의 생태계 선두주자가 되려는 모습이 이제 B2C뿐만 아니라 B2B도 노리고 있는 게 바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오픈AI의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 어시스턴트 기능도 보고 그다음에 펑션 콜링이 이제 다중으로 되는 것도 해봤는데 해보고서 감동받았어요. 이게 된다고? 이게 되네. 생성 AI랑 이제 스피치 텍스트로 말하면서 제가 막 얘기하면 영어로도 얘기해주고 회화도 되고. 그리고 레플리카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 해보셨나요? 게임에 있는 NPC가 사람처럼 회화가 됩니다. 그래서 GTA 5처럼 돌아다니다가 사람 붙잡고 직업이 뭐니, 날씨가 어떻게 생각해, 노래를 불러줄래?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노래 불러주기 싫어. 조코딩님이 올리신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GPT-4 터보 나오고 오픈AI의 새로 발전된 기능들이 되게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오픈AI가 이런 식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CSP나 오픈AI 젠 AI에 대해서 대형 LLM들을 내놓은 회사의 경쟁력들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또 뇌피셜입니다만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 좋은 거 만들려고 하기보다 여기 들어가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AI가 잘 학습하게 만들어주는 데이터 센트릭, 그다음에 데이터 클렌징 이런 사업을 좀 중점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삼성 발표라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특히 이게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서 자, 하여튼 생성 AI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생성 AI 도입이 여러분의 회사도 이제 한다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회사는 무엇을 준비하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AI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어떻게 바꿀지를 묻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생성 AI를 준비하라고 하는 게 제가 참조했던 맥킨지의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성 AI가
모든 걸 바꿔놓으라고 생각하고 있으시겠습니다만 실은 생성 AI가 도입될 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영역들은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마케팅이나 리테일 분야에서는 반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조라든지 기타 산업 분야에서는 크게 활용되지 않아요. 알고 보면 대부분 AI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의 영역들은 전통적인 AI와 머신러닝의 영역에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갖춘 다음에 각자 영역에서 유즈 케이스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 업종의 도메인에 있는 생성 AI 유즈 케이스를 발굴해내는 프론티어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AI를 하기 위해서 어떤 스킬들이 필요하냐? 이거는 이제 AWS에서 내놓은 장표 중에 하나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첨부를 해 적었죠.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이 있습니다. 하드 스킬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회사에서 강제로 들으라 그래서 머신러닝과 R 관계된 공부를 봤거든요. 저는 그거보다 강한 수면욕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일을 하고 있는 저도 어렵고 저희는 오히려 소프트 스킬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TF나 전문가분들이 만들어준 여러 가지 산출물들을 가지고 내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건지에 대한 소프트 스킬을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유즈 케이스들을 실제로 한 번씩 만들어 보시는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한테 목표를 정해주면 목표를 달성한 오토GPT가 큰 화제를 일으켰던 게 한 3달 전쯤이죠. 근데 오토GPT가 되게 위협적이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범용 AI의 출현을 앞당긴다. 사람이 모르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워싱턴 주립대가 같이 개발한 오토젠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오토젠이라고 하는 모델은 컨버세이셔널 AI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중간에 의사결정이 필요하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마존에 가서 나이키 러닝슈즈 최저가인 걸 좀 찾아봐줘 라고 검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아마존은 크롤링을 막도록 로봇.txt가 막고 있어. 이건 좀 법을 어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해 그러면 해도 돼? 또 물어봐요. 그러면 하라니까. 그러면 그때 크롤링을 해요. 그럼 뭐다? 책임을 사람한테 지라는 거죠. 그래서 액션 버튼을 달아주는 게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묻는 휴머니더로프가 계속해서 활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코파일럿, 듀엣 AI를 선두에 내세우는 것도 그겁니다. 왜냐하면 AI가 발생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지시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책임 회피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은 코파일럿과 듀엣 AI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도 실은 가장 먼저 프론트 UI로 고려하셔야 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스페디아에 가장 많은 큰 샘플처럼 호텔을 예약하고 싶어, 그 다음에 뭐 여행 티켓을 끊고 싶어, 냉장고에 전원을 끄고 싶어 할 때 모든 것들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한 코파일럿 형태로 진행되는 UX가 프론트에 오는 이유가 그거고, 여러분의 유즈 케이스를 찾으실 때도 이런 코파일럿 기능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목표를 이룰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죠? 질문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생성 AI한테는 이제 GPT-5라는 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GPT-5는 솔직히 너무 과적합이죠.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구글이 이제 내년에 내놓을 제미나이 정도가 GPT-4랑 어떤 경쟁을 벌일까 정도가 저희의 관심사일 것 같고요. 근데 몇 가지 시장의 변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컨버세이셔널 AI, 아까 보여드렸던 오토젠처럼 컨버세이셔널 AI가 중심이 돼서 코파일럿이 계속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행 버튼은 당분간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할루시네이션이 0%가 되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이내는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최소 3년, 5년까지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LLM 옵스라고 하는 게 더욱 강조될 겁니다. 한 LLM이 다른 LLM을 관리 감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이라키가 되어 있는 수직적인 구조로 모니터링하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관리 감독하는 LLM 옵스 체계가 갖춰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젠 AI가 나올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긴 한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오픈소스 모델들을 가져다가 하는 테스트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프라이빗 기업들의 젠 AI가 나올 때는 이것도 한 3년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써보려고 하니 너무 한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시장에서 NPC 아까 말씀드렸죠, 레플리카처럼 그런 것들의 기능들은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등장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80년대 미국 졸업생 이미지 만들어진 거 5,600원 결제하는 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시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손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발전되면 기존에 없던 직업들도 많이 생겨나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 중에 이것저것 없어지겠습니다만 저처럼 이제 부장이라도 빨리 생성 AI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직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GitHub 코파일럿 써보고 나서 코딩은 빨리 좀 이제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실은 저는 이제 파이썬 초급인데 GitHub 코파일럿과 코덱스, 이제 버텍스 AI 쪽에 있는 코덱스 네트워크를 써보고 나서 제가 파이썬 고급 인력처럼 느껴졌어요. 스웨거도 그냥 말만 하니까 다 만들어주던데, 네. 제 개발 생산성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다시 개발로 돌아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뒤에 여러 가지 장표들이 있습니다만 이 장표 하고 다음 장표까지 빨리빨리 시간이 오버됐어요. 구글의 플라이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구글 플라이트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여기 가면은 여러분의 최저가 가격 검색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가격 추이를 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그 항공권 끊을 때 지금 1년 전에 구매하면 싸대, 1년 전에 구매했는데 막판에 가니까 훨씬 떨이고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구글은 이걸 판단해서 최저가 개런티를 해줍니다. 이것보다 더 싸게 나오면 구글에서 구글페이로 페이백을 해줍니다. $500까지. 근데 그게 생성 AI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실은 빅쿼리의 데이터 레이크, 구글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가 분석하는 기능들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많은 그 부분들이 생성 AI 때문에 모든 게 바뀌고 있다 생각하지만 기존의 베이스에는 그 큰 빙산처럼 생성 AI는 프론트, 밑에는 아직까지는 옛날의 AI와 머신러닝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 장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성 AI가 활용되고 있는 영역들이 실제로는 알고 보면 제한적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 AI, 머신러닝, BI 영역들이 과소평가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성 AI를 접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는 것보단 이게 훨씬 더 쉽고 접근하기 편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를 바꾸고 기업들을 바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전해드린 여러 가지 뇌피셜과 기타 등등 얘기들을 쓰시면서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실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생성 AI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실은 되게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협업이라든지 기회들이 많아질 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업들의 믿을 만한 생성 AI의 파트너가 되시거나 생성 AI의 믿음직한 여러분들이 개발자, 엔지니어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지금 트랜스포머만 공부하셨습니다만 MOE라 그래서 점점 더 발전된 모델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더 빨리 내년엔 챗 GPT 말고 더 놀라운 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AI 프레임워크, 어떤 AI 모델이 나오더라도 그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모델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성 AI 도입과 관련돼서 제 뇌피셜 여러 가지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